코비드19 치료제는 코비드19에 대한 바이러스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코비드19의 치료제를 빠른 기일 내에 만들기 위해서는 10에서 15년이 걸려야 하는 신약을 개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전략적으로 이미 개발된 약물에 대한 양리 효능을 실험하는 재창출 연구가 불가피하다. 현재로서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계열인 사스나 메르스 아웃브레이크 당시에 썼던 치료제를 포함해서 최근 개발된 항바이러스를 중심으로 제2세대인 사스코브2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 독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임상의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비드19 치료제의 재창출에 대한 전략은 비용을 낮추는 몇 가지 시도에서 주목받고 있는 약제는 여럿이다. 그것이 뭐냐? 치료제인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그리고 HIV 치료제는 칼레트라, 투르바다, 또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킨, 독한 치료제 아비간, B형 감염 치료제 자덕신, 인터페론, 노바페론, 리바비린 등등이 후보군이다. 그렇다고 모두 코비드19 환자의 이들 항바이러스를 투여하는 것이 아니고 폐렴으로 번지거나 중증도 이상을 보이고는 고령자, 만성질환이나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다. 면역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렘데시비르 최초의 인체 임상시험에서 중증 환자의 68%의 효과를 보았고 47%의 완치, 13%가 사망했다. 등등등등. 또한 코비드19에 관련된 인터뷰를 함께 쓰거나 등등 하기도 하고, 한편 중증 환자에게 회복된 환자의 혈장을 사용하는 방법도 임상시험을 했고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혈장 치료는 완치자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법으로 완치된 환자의 혈액 속의 항바이러스 항체를 환자에게 투여하여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완치자의 혈액을 충분히 구분하기가 어렵고 개발 과정에서도 시간이 걸린다. 항체 치료 방식도 진전되고 있다. 항체 치료는 회복된 환자의 혈장에 들어있는 중화 항체를 환자에게 주입해서 자체 면역을 증가시켜서 치료하는 예방하는 방법이다. 미국 국방부는 코비드19 환자의 항체를 추출해서 유전자를 복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유전자를 환자에게 주사하면 6에서 24시간 내에 항체가 생겨나서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화학연구원의 한국호스텔 연구소가 미국 FDA 허가를 얻은 1700종의 약제를 대상으로 코비드19에 대한 효과와 독성 등 세포 수질을 검증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식약처의 권고에 따라서 동물 실험을 거친다. 원숭이 등등으로 한다는 거지. 19의 치료 작용 원리는 사스코브2가 결합하는 소형체인 에이스와 비슷하게 닮은 단백질을 만들어 바이러스를 착각하게 해서 달라붙게 만들고, 이 가짜 단백질이 복제 효소를 속여서 유전체의 복제를 교란시키는 일종의 생화학적인 기만 작전이다. 이로써 바이러스 증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숙주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의 유전자인 DNA 또는 RNA의 복제가 빠르게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숙주세포는 이들 바이러스 유전자를 인식하여 면역체계를 작동시켜 바이러스를 공격한다. 이때 세포들은 항바이러스 물질인 인터페론을 분비하고 항바이러스 단백질을 발현시켜서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한다. 그리고 케모카인,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면역세포를 감염 부위로 이동시켜 면역세포 수를 증가시킨다. 이것이 염증 반응으로서 우리 세포가 바이러스를 못 찌르는 전쟁인 셈이다.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버린 세포들에 대해서는 자가사멸을 유도한다. 또는 자연적인 살해세포로 하여금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도록 해서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면역 기능을 나타낸다. 바이러스 면역 회피 메커니즘을 억제할 수 있는 성분을 찾아내면 감염병의 치료자가 될 수 있다. 코비드19의 완치율은 국가별 인구당 병상의 숫자와 연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적은 터키,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의 국가는 완치율이 5%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에서는 세계 2위의 병상수를 갖춘 한국의 원치율은 60%였다. 항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바이러스 내성한 신약을 쓰다 보면 바이러스가 빨리 변이를 일으키는 까닭에 치료제의 효과가 상실되는 내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내성이 타미플루는 HINI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신종쿠르에 잘 듣는 신약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초기부터 부작용 논란이 있었고 2008년에 타미플루도 듣지 않는 내성 바이러스의 급증으로 그 효능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참 어렵다는 거네요. 타미플루도 그렇고요. 해열 진통제의 논란은 코비드19 증세가 있을 때보다 해열 진통제에 대해서도 두 가지 성분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그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과 또 이부프로펜, 에드빌이었다. 처음으로 신종 코비드19 사태를 겪으며 정보 용수 속에 팩트 체크가 쉽지 않은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물함순의 WHO가 코비드19 증세가 의심되는 경우에 소염 진통제로 이부프로펜 성분을 쓰지 말고 해열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을 권고했다가 이틀 만에 처리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보다 앞서 영국의 의학 저널 랜시스는 이부프로펜 성분이 코비드19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소개했고 프랑스 보건부 정도 이 성분이 감염 악화할 수 있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이런 정보가 쫙 퍼지면서 세계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타이레놀은 분기 현상을 빚었다. 이부프로펜은 에드빌이나 브루펜 등의 시판 약품에 들어있고 발열, 근육통, 두통에 효과가 좋아 독감이나 감기에 두루 사용하는 상비약이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이 성분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작용을 방해할 수 있으며 고의로 환자는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타이레놀에 들어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은 위험이나 위궤양을 일으키지 않아서 안전하다고 알려졌으나 남용하는 경우에는 간의 대사 과정에서 독성물질이 축적돼서 간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술을 많이 마시거나 간이 약한 경우에는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탈리마이드 약화 사건은 이렇게 해서 이 약화 사건을 해서 기형아 출산은 독일에서 5,000명, 일본에서 1,000명, 유럽 대륙에서 8,000명, 전 세계에서 1만 2,000명에 달했다. 48개국인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62년에 판매가 금지되고 미국에서는 탈리마이드가 상륙하지 못한 것은 프랜시스 켈스 신사관의 조석이 허가를 내주라는 로비와 의회의 압박을 꿋꿋이 이겨내고 시판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켈시상을 주게 되었다. 켈시. 그래서 탈리도마이드는 한생명 치료의 90% 이상의 효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게 된다. 이 약이 기형아 출산을 야기했던 것은 태아의 혈관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이었다. 1998년 미국 FDA는 그 부작용을 역이용해서 혈관 생성 억제 기능에 의해서 세포를 죽이는 약으로서 탈리도마이드를 한생병 합병증 치료에 승인한다. 이어서 2006년에는 다발성 골수 종양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 탈리도마이드 사스코브2의 변종 출현의 가능성은 제3의 코비드 파동이 올 것인가? 독감처럼 여름에는 수그러들어도 겨울에도 일시살아나는 식으로 해마다 계절 유행에 할 가능성이다. 그 근거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의 4가지 유행이 감기 증세를 보이며 독감과 비슷한 계절성 감염병이 되었기 때문이다. 감기와 비슷하게 올 수가 있는 풍토감이 될 수 있다 하는 건데요.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코비드19가 해마다 돌아오는 계절병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의 호흡기증을 일으켜 계절마다 들어왔던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거동을 보면 특정 계절에 유행하는 성향이 있고 코비드19가 그들 바이러스와 비슷하므로 그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로 코비드19 특정 지역과 기후 집단에 확산되고 토착가 되어서 엔데믹 풍토병으로 반복될 가능성이다. 셋째로 자연현상은 복잡성이 특징으로 복합된 형태로 정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넷째로 소멸될 것으로 보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코비드19를 일으킨 사스코브2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유래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와 80% 정도 일치하는데 사스의 경우에 격리, 여행 제한, 공항 검역 등에서 1년 만에 일단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다양성이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다양성 속에서 자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의 계절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뭘까? 바이러스의 피막 구조에서 그 미스터리를 풀 수 있다. 르노 바이러스나 아데노 바이러스는 DNA나 RNA 유전 물질을 수백 개의 단백질의 피막을 둘러싸고 있다. 그러나 보통 감기를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에 여러 종류의 단백질로 구성된 지질막이 RNA나 DNA의 핵산을 감싸고 있는 구조이다. 이 지질막을 왜 피라고 한다? 바이러스가 지질막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숙주세포에 침입해서 증식한 뒤에 빠져나올 때 사람의 세포막의 지질막을 빼앗아 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다른 숙주세포에 침입할 때 융합이 잘 일어나서 침수가 더 잘 된다. 반면에 새로운 숙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외부에 노출될 때 여름철에 온도와 습도가 높은 조건에서는 바이러스 지질막 웨트가 쉽게 손상이 된다. 따라서 바이러스의 활성이 약해지므로 여름에는 바이러스 전파가 기세가 꺾여서 계절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코비드19를 일으키는 사스코브2도 외피가 지질막이다. 그렇다면 독감처럼 계절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백신이란 뭔가? 백신은 전통적으로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병원성을 떨어뜨리고 바이러스 항원의 면역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제조한다. 이런 방식의 백신은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감염증을 일으키고 나서야 서둘러 그 정체를 파악해서 백신 개발에 나설 수가 있다. 백신을 접종하면 인체의 면역 체계는 백신의 항원으로 쓴 바이러스를 인식해서 제거해주는 항체, 그리고 항원 특이적인 면역세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기억한다. 따라서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경우에 그 면역의 기억력 때문에 인체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정식을 억제해서 병을 물리치게 된다. 그러나 현재로는 지구에 존재하는 수백여 종의 고위험성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의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 댕기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60년간의 노력이 여전히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방식의 백신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런 병원체의 구성 요소 중에 항원성을 가지는 부위의 유전자를 분리한 후에 그것을 대장균이나 효모에 발현시켜 병원체의 항원을 만들어 백신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임상시험이 끝난 재조합 백신은 없다. 그러나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나 B형 감염 바이러스 백신은 재조합 백신으로도 널리 쓰이고 있다. 집단 면역이란 1923년에 확인한 개념이다. 많은 개체로 구성된 집단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개체가 면역을 가지게 되면 그 집단에서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전파력이 큰 감염병일수록 집단 면역 형성이 중요하다. 공기 전파가 가능한 홍역의 경우에는 인구의 95%가 면역력을 갖춰야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면역력이 생긴 개체의 비율이 늘어나면 병원체가 감염시킬 수 있는 새로운 숙주를 찾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 한 명의 감염자가 전염시키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재생산 지수가 늘어지게 된다. 재생산 지수란 사람 사이에서 전파되는 전염병의 전파력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방역 정책을 쓰지 않는 경우에 환자 한 명이 몇 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면역을 얻는 방법은 예방접종과 감염 두 가지이다.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감염이다. 감염이 확산하도록 내버려두면 자연적으로 코비드19가 종식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확산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 확산이 빨라져서 의료 시스템이 그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염.
한편 코비드19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초기에 봉쇄와 사회적 거리 두기 대신 집단 면역을 택한 나라가 스웨덴이었다. 그러나 수도권론 등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자 정부는 이동 제한과 공공생활 규제 등 봉쇄 강화로 돌아섰다. 그동안 재택근무와 고령자의 자가격리 등 일부 봉쇄 정책을 시행했으나 예상과는 달리 상황이 악화되자 정책 전환을 한 것이다. 스웨덴의 학자 2,300여 명은 정부의 의료 시스템 보호를 위해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는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백신의 종류와 개발 동향은 여기에서 2017년 미국 제약협회가 표현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백신 개발의 동향을 살피고자 한다. 글로벌 통계는 알리지만 백신 개발에서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어서 유용한 정보가 될 수가 있다. 제약업계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은 264종이다. 비활성 백신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병원성의 활성을 없애기 때문에 사균 백신이라고 한다. 변성 독소 백신은 박테리아 자체가 아니라 박테리아가 내어놓는 신경 독소에 의해서 질병이 유발되는 경우에 면역 반응을 하도록 하는 백신이다. 이런 백신이고. 유전자 백신은 연구 등에 있는 최신 분야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제자 벡터 백신은 유전자 백신과 비슷하다. 소아 백신은 16가지 질병을 예방해 한다. 백신 개발은 초기에는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제조되었으나 최근에는 전염병의 치료제로서 연구도 이루어진다. 태아는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몇몇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물려받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쇠퇴하므로 초기 예방이 백신의 인증은 백신 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들고 실패율도 93%에 이른다. 신종 전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은 더하다. 후보물질을 찾는 단계에서 FDA 승인에 이르기까지 평균 5에서 15년이 걸리고 투자 비용은 5억에서 10억 달러로 추산이 된다. 백신의 경우에 임상 3단계에서 1만 5천 명 내지 4만 명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한 결과 80%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경우에 FDA 인증을 받게 된다. 자, 그런데 이런 백신들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데 어째서 프리테이지가 낮아지나요? 자꾸. 코비드19 백신 개발. FDA에서 이렇게 각국 정부와 자선단체의 지원으로 설립된 감염병신합연합은 세계 최초로 임상시험을 시작한 모더나와 이렇게 컨소시엄을 지원하고 있다. 등등. 바이러스, 영화, 컨테이전,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바이러스를 소재로 한 기존의 재난 영화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다. 2011년 개봉된 컨테이전은 스토리의 전개에서 과학적인 묘사가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칸 영화제에서 26세로 최연소 황금 종려상을 받은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작품이다. 영화는 치명적인 변종 바이러스의 발생에서부터 백신 개발에 의해서 팬데믹 상태가 종료되는 130여의 일간을 드라마틱하게 그렸다. 배우들의 명연기를 돋보였고 이런 영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나나를 먹던 박쥐가 돼지 우리에 바나나 조각을 흘리고 그것을 주워 먹은 돼지가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식당에서 이 돼지의 고기를 손질하던 홍콩 열사가 이렇게 등등. 한국에서 코비드19 관련 연구 성과는 이렇게 참